일단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오라클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 오라클이 정말 이 AI 시장을 또 한 번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뭐 조금 뭐 바람 불어서 좀 불이 흩날리고 있던데 기름을 다시 쏟아붓고 있는 건데, 일단 실적을 보면은 뭐 헤드라인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라클은 결국 현재 이제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 사업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로 이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게 중요했고,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오라클의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지난 분기에는 이제 650억 달러 기록했고, 이번 분기에 조금 감소해서 590억 달러 기록할 것이다 전망했는데, 수주 잔고가 시장 예상치를 거의 한 40% 상회하는 800억 달러 나왔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수주 잔고 나오면서 주가가 막 이렇게 이 헤드라인 실적 나오면서 상승했는데,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이던스도 뭐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는 못하고 시장 예상치 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아가지고 이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일단 말 들어보면은 여기가 2024 회계년도가 이제 끝나가는데, 내년 25 회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25 회계년도에는 성장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다음 해 26 회계년도에는 우리가 성장에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우리의 모멘텀을 현재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하면서 가이던스 추가 상향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라클 경영진 이렇게 자신감 있고 가이던스도 뭐 계속 상향될 수 있다니까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몰렸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한 코멘트도 있었는데, 신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매우 빠르게 개설하고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현재 2세대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하면서, 이 AI 기업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라클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이 주가에 진짜 기름을 완전히 들이부은 거는 엔비디아와 대규모 2세대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주에 GTC 2024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매우 멋진 공동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하면서 very nice라는 그냥 정말 간단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엔비디아하고 무언가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엔비디아만 그냥 팔아먹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다 상승합니다. 어쨌든 오라클도 엔비디아의 손을 잡았고요. 그다음 오라클에서 이 현재 AI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 관련한 코멘트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그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산이 좀 오래 걸려서 계산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재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건설하고 있고 얼마나 크게 건설하고 있는지 오라클 CEO가 얘기하는데, 보잉 747, 여기서 이제 또 보잉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잉 747 8대를 나란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잉 747이 뭐 길이가 한 대당 70m고 너비가 65m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8대 나란히 주차하면은 뭐 길이만 이제 뭐 560m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보잉 항공기 그 사람 서 있는 걸로 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제 큰 건데, 보잉 747 항공기가 이만큼의 공간에 이제 다 AI 렉 깔고 그 안에 엔비디아 GPU 들어가니까, 이것만 해도 이 오라클 발언만 들어도 엔비디아 매출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잡음이 좀 들리나요? 제가 조금 잘 가만히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발로 툭툭 친 걸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정말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이제 다시 해보도록 하겠네요. 오라클 CEO에 따르면은 이제 많은 수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가 이 보잉 747 8대 나란히 주차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아닌가 싶고, 향후 24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이 데이터 용량을 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오라클에서 밝히고 있고,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야 되죠.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그런 대표적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있고 그 밑단에 이제 또 멀티 클라우드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제 하나만 쓰지 않고 인프라 클라우드를 좀 여러 개 같이 쓰는 건데 오라클은 그 멀티 클라우드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혜를 받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오라클 같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이제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로부터 현재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20개를 구축 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분기에만 데이터 센터가 3개 추가 주문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리가 뭔가 자꾸 나나요? 이게 마이크 손을 잘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마우스랑 좀 다른 소린가 보네요.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일은 시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데이터 센터를 3개 추가 주문했다 할 정도로 현재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하거나 서버 기업들이 GPU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HP 같은 경우에는 GPU 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오라클에서는 GPU 확보 능력은 매우 뛰어나고 엄청난 양의 수요가 있다. 근데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컴퓨팅 구축을 위한 전력 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인프라 이외에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저희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아주 커지는데 뭐 이 전력 확보에 대한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오라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한 이 주권형 클라우드 인프라, 그러니까 결국 소버린 AI라고 하죠. 주권형 AI, 각 국가마다 조금 문화가 다르고 사회 규범이 다르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주권형 AI가 필요하다 했는데 오라클에서도 이 주권형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에서 현재 뭐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EU 가입을 위한 그 EU 국가들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세르비아는 EU에 가입하기 위해 법을 조율하는데 8년이 소요됐는데 알바니아에서 최근에 이제 EU 가입을 위해 조금 법을 이제 막 살펴보고 있는데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세르비아가 8년 걸린 이 문제를 현재 18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정말 뭐 법 이제 좀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런 거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되나 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 판사도 약간 AI가 뭐 대체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뭐 이런 게 벌써부터 있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오라클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손을 잡았다 보니까 현재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프리마켓에 약 14% 가까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 상승세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결국 또 다음 주 GTC 2024 월요일 날 뭔가 엔비디아와 또 공동 발표를 한다 하니까 이 시장에서 또 기대감을 계속 받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손을 잡은 친구들 다 잘 나가네요. 그래서 오라클 오늘 투자 의견도 전반적으로 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투자 의견도 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일단 윌리엄 블레어에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내용이 좀 괜찮더라고요. 2026 회계년도 매출 650억 달러와 45% 이상의 영업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를 자신 있게 반복했고 이러한 가이던스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현재 가이던스 우리 모멘텀 고려할 때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 코멘트였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4분기 실적을 보고했고 긍정적인 수요 전망과 강력한 예약 성장세가 오라클의 구조적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탑라인 성장의 지속적인 가속화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오라클의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는 AI와 오라클의 차별화된 클라우드 제공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라클 컨퍼런스 콜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 뭐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그런 데에서 그 워낙 일본이 조금 소프트웨어 전환이 느린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진짜 이걸 막 더 전환하고 있는 건지 그 일본 쪽에서 주권형 클라우드 수요가 오라클에 폭발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프리스에서 오라클의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150달러 제시했는데 예상보다 나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실적과 29%의 수주 잔고 증가, 3분기에 체결한 순 신규 비즈니스의 건설적인 평가를 하겠다. 오라클이 멀티 클라우드 세계에서 여전히 많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설명해드렸지만 이 멀티 클라우드 결국 기존에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 3개
이 클라우드 공급자가 있고, 물론 이들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같이 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라클을 위주로 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뭐 많이들 체결한다 하는데,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여러 개를 사용하면은 뭔가 클라우드 기업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고, 좀 더 비용 측면에서 뭐 유리한 점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 오라클이 조금씩 수혜를 받고 있다 합니다. 그다음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한 이제 콜스, 미국의 저번에 메이시스는 이제 좀 매각 협상한다 하고 노드스트롬은 처참한 실적 발표했는데, 뭐 콜스는 그래도 조금은 양호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오프라인 사업자들 참 힘들다는 거 알겠고요. 콜스 하면은 이 세포라가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선 울타뷰티보다 인기가 많다고 하죠, 최근에는. 근데 콜스의 이제 미국의 그 세포라 매장의 약 70%가 콜스의 세포라 앳 콜스 형태로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업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매출 시장 예상치 미치지 못했고, 뭐 그래도 좀 비용 관리 통제에 힘입어서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도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 기록했는데 올해 이제 1000bp 이상 개선되면서 5% 기록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4.3% 기록하면서 매년 이렇게 백화점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백화점 조금 막 도심지에 메이시스처럼 완전 도심지에 있는 건 아니고 좀 차 타고 가야 되는 데 있다 보니까 도난 사건 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가이던스는 약간 혼조세 제시했는데 뭐 연간 매출 뭐 마이너스 1에서 1% 수준. 근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내년에 이제 0에서 2% 그러니까 플러스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그래도 뭐 EPS 측면에서는 여전히 시장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한 모습 보여줬고, 근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는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콜스가 2023년에 약 마이너스 한 4.5% 연간으로 봤을 땐 기록했는데, 이게 2010년 이후 최고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기업이 계속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했으면은 마이너스 4.5%가 거의 13년 만에 최고의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재고 관리를 통해 2011년 이후 최고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다 라면서 뭐 수익성 전환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다음 이 세포라 관련한 이야기 있었는데, 세포라 앳 콜스는 의미 있는 뷰티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포라 앳 콜스를 통해 우리 콜스가 턴어라운드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봐도 콜스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자료인데, 매출이 그동안은 이렇게 뭐 거의 우하향 해왔는데 이제 2024년에 조금 정비를 하고 이 이후부터 매출 성장을 다시 턴어라운드 하겠다, 뭔가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 이 세포라를 통해 이 턴어라운드 주도할 거라 하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콜스 오늘 프리마켓에 현재 실적 발표하고 뭐 위아래 조금 혼조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월봉으로 봐도 참 처참한데, 근데 배당률은 한 8%, 9% 되더라고요. 이 기업이 참 많이 힘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과연 세포라 때문에 부활할 수 있을지 그거는 시간이 알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온홀딩. 이 온러닝 저희 미정원 방송에서도 제가 그 호카랑 온러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데커스 아웃도어는 주가가 참 좋지만 이 온러닝은 주가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조금 많이 하락합니다. 실적이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정말 시장 예상치 미치지 못하는 정말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제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60% 넘어서면서 이 신발 판매 기업이 매출 총이익률 60% 넘는 경우 진짜 거의 온러닝 정도밖에 없는데, 뭐 룰루레몬 같이 비싼 브랜드들이나 이렇게 마진 막 60% 도달하는 기업 겁니다. 근데 온러닝도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같은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할인을 하지 않는 정가 판매에 힘입어 마진은 상승했다 합니다. 근데 매출은 결국 시장 예상치 미치지 못했고요. 뭐 내년 매출 가이던스도 매출 성장률 30% 제시하면서 온러닝이 뭐 2026년까지 연평균 26% 매출 성장률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높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상당히 아쉬웠고, 뭐 온러닝 CEO 말에 따르면은 2023년에는 통화 불변 기준으로 55% 매출 성장을 기록한 특별한 해였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시사했고, 뭐 오는 스포츠웨어 브랜드로서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성장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 온러닝이 또 스위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 안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지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서 좀 파리 올림픽 때 홍보 효과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상당히 안타까웠던 이 코멘트 딱 하나 있었죠. 제가 보니까 이거가 참 처참했는데 EMEA, 그러니까 유럽, 미들이스트,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분기 매출이 이번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제가 상당히 뜨겁고 뭐 그러지만 물론 좀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사업이 경제가 조금 미국 대비해서는 어렵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 이 매출이 상당히 둔화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온러닝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은 유럽 지역이 약 3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아쉽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렇게 온러닝 뭐 DTC 매출 비중 계속 증가하고 정가 판매 비중 증가하니까 마진이 매 분기 확대되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진짜 이거 딱 하나 때문에 제가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20% 가까이 주가 하락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온러닝 같은 아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성장주는 이게 매 분기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시장에서 가정하고 있고 그걸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는 건데 온러닝이 IPO 이후에 이 분기 매출이 감소했던 시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IPO 초창기 2021년 초창기에 그때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팬데믹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이제 제품을 원활히 받지 못하니까 매출 한 번 감소했었고 그 외에는 매 분기 매출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끼어있던 4분기가 있었음에도 매출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분기 매출이 이거에 대해 이따 컨퍼런스 콜에서 온러닝 CEO가 뭔가 해명을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해명을 똑바로 못하면은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인트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고 주가 하락을 촉발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도운 앵커님께서 저희 방송에 와주셨는데 3프로 아침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온러닝이랑 호카 결국 이제 여러 번 이 기업들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온 클라우드하고 호카 이렇게 영미권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구글 트렌드로 보면은 결국 트렌드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유럽 지역에서 소비 압박이 나타나다 보니까 브랜드 아무리 뭐 나이키를 이제 잡아먹을 거다라면서 성장하고 있어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풀마커 실적 발표에서 지난주였죠. 풀라커 실적 발표하고 이 자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풀라커 하면은 신발 종합 판매점입니다. 이제 한국으로는 ABC마트를 비유할 수도 있고 뭐 한국에도 풀라커 있으니까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11월, 12월, 1월 갈수록 풀라커에서는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했다 보니까 온러닝도 뭔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이런 거에 좀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온러닝이나 호카가 뭐 소비 둔화로 인해 이렇게 매출이 좀 저조해진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비는 여전한데 약간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고 있다. 그런 거라면은 이 아식스가 현재 전 세계 신발 시장을 거의 뭐 집어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현재 미국에서 이 구글이 창립한 이후로 구글 트렌드 자료에서 아식스를 검색해 보면은 현재 거의 뭐 15년 내 그냥 사상 최고 수준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미권 국가들에서 뭐 작년부터 일본 여행 풀리니까 일본 진짜 서양인들도 많이 가는데 다들 거기서 아식스를 사오는 건지 아식스에 대한 이 관심도가 사상 최고치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성장 둔화 여파 때문인지 온러닝 오늘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6% 현재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포워드 PR 36배 수준 평가받고 있는데 사실 신발 기업이 엔비디아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도 하고 항상 매 분기 매출 성장이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우상향할 걸 가정했음에도 이게 이번 분기 거의 처음으로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주 가혹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온러닝 그래서 이렇게 주봉으로 보아도 다시 IPO 했을 때 가격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저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참. 아식스한테 밀리는 건지 현재 주식시장 YTD 기준으로
글로벌 대표적인 이제 신발 브랜드들 YTD 주가 퍼포먼스 보면은 모카랑 어그 갖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가 33%, 그리고 온러닝이 뭐 오늘 하락하면 달라지지만 여태까지 25% 상승했고 아식스가 48%, 나이키가 5%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뭐 올해 벌써 2달 만에 아식스 50%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뭐 가격을 똑바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이제 갑자기 경제학 용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효율적 시장 가설인가요? 시장에서 모든 가격을 평가하고 있다 치면은 아식스는 현재 신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다 빼앗고 있고 뭐 판매도 계속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온홀딩 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조금 하락했는데 UBS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5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 여력이 80%라고 합니다. 상승 여력 80% 나오는 이런 투자 의견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 뭐 실적에서 실제 경고가 발생할 이유가 거의 없으며 매도로 인해 더 나은 매수 기회가 형성됐다. 실적 발표 이후 9% 하락한 것은 구조적 문제보다는 환율 역풍으로 인한 단기적 잡음이다. 온러닝은 무엇보다도 DTC 판매와 정가 브랜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업계 최고의 매출 성장과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온러닝 뭐 신발 상당히 점점 뭐 많은 사람들 이제 서구권에서는 많이 신고 그러는데, 네, 지난 분기 연말 쇼핑 시즌이 있었는데도 분기 매출이 조금 둔화된 건 아쉬웠죠. 근데 UBS 말대로 뭐 이제 매수 주식이 없던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매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이 주식이 재밌는 게 매수 측 매도 측의 의견이 다르죠. 일단 달러트리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매출이랑 EPS 다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다 하회했습니다. 달러트리도 결국 스토어를 계속 오픈하면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체크해야 되는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6.3% 증가했는데도 매장 방문 트래픽이 7.1% 증가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긴 하지만 구매하는 액수가 0.7% 감소해서 이 구매 액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조금 많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 외에도 이 달러트리가 현재 이 달러트리하고 패밀리 달러 이렇게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패밀리 달러 매장을 약 600개 상반기에 폐쇄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게 폐쇄하는 게 결국 다 비용 통제를 위해 하는 건데, 근데 폐쇄 과정에서 결국 사람 뭐 인건비, 그 퇴직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또 건물 이제 만약에 헐면 허는데 이제 돈 들어가고 해서 상반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향후 몇 년 동안 370개 패밀리 달러하고 30개 달러트리 매장이 현재까지 계약돼 있는 임대 기간 끝나면 다 폐쇄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뭐 폐쇄 진행되면서 매장 없애는 거 하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좀 긍정적 효과도 있을 거라 하는데, 근데 패밀리 달러는 그냥 브랜드 이미지가 그 맛이 갔습니다. 2022년 초에 여기 패밀리 달러 창고에서 이 쥐, 뭐 귀여운 건지 징그러운 건지 이 쥐가 약 한 1,000마리 넘게 그 패밀리 달러 창고에서, 그러니까 물류센터 창고에서 뭐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로 인해 패밀리 달러트리에서 2024년 초에 벌금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쥐 막 1,000마리씩 나오고 하니까 이 제품도 다 리콜하고 그냥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 여파인지 매장 거의 다 폐쇄할 예정이라 하네요. 그다음에 달러트리가 결국 여기 원래 다 1달러 이하로 파는 건데 1.25달러, 이런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다중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긍정적인 그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트리가 어쨌든 이게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다중 가격 전략을 더 많은 매장으로 출시할 예정이고 이것도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도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네요. 달러 스토어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난, 이제 또 사람이 막 진짜 비싼 거는 훔치면은 이제 그 감옥 갈까 봐 못 훔치고 그런 심리가 있을 텐데, 저 1달러도 안 하는 것들은 막 그냥 사람이 이건 훔쳐도 그냥 뭐 생계형 범죄다 아니면 뭐 신고도 안 할 텐데 막 가져가는 사람 많다 보니까 도난 증가 때문에도 이 매장 폐쇄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트리 오늘 프리마켓에 약 9%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좀 테무하고도 경쟁 관계죠. 테무 시대에 조금 잘 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주봉으로 보아도 이렇게 주가 좀 회복하는 듯 했는데 다시 어려워지고 있네요. 윌리엄스 소노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포터리반 매장, 그러니까 윌리엄스 소노마가 윌리엄스 소노마랑 포터리반 그리고 웨스트엘렘 그리고 또 포터리반 키즈, 그렇게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아마 포터리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구 업체고
윌리엄스 소노마는 약간 주방용품 그리고 뭐 가정용품 업체인데 윌리엄스 소노마 더현대 서울 지하에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항상 할인 붙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장사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윌리엄 소노마 이번에 실적 보면은 매출이랑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뭐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7%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6.8% 하락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펼치고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마진이 엄청 개선되면서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고 마진이 증가하면서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전년 대비 막 480bp 개선됐는데 마진이 왜 이렇게 개선됐냐 보니까 할인 판매를 줄이고 다 정가 판매하고 있고 공급망도 많이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안 그래도 한 2주 전인가 그 여기 신세계 백화점 한번 가봤는데 그 이런 그릇 파는 가게들이 좀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항상 할인이 붙어 있었는데 좀 최근에는 할인이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 갑자기 또 그 브랜드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독일 브랜드 빌레로이엔보나 뭐 그 영국의 그 꽃그림 있는 그 뭐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브랜드들도 할인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윌리엄 소노마도 최근에 이제 할인을 정말 안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연간 영업이익률도 올해 기록한 것보다 더 좋아지는 거의 사상 최대 연간 영업이익률 전망을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 더 좋아지는 데에는 2024년에도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 안 하고 다 정가 판매만 해도 마진이 높아지니까 기업들 좀 잘 되지 않나 싶고요. 윌리엄 소노마에 따르면은 특히 2023년이 수십 년 만에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훨씬 상회해가지고 정말 고무적인 해였고 이 가정용 가구 침체 사이클의 끝자락에 가까워졌다. 라면서 이제 가구 시장도 조금 하반기 될수록 훨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꽃무량 그 포트메리온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할인 잘 안 하더라고 요새는. 근데 가장 이제 또 투자자들의 이걸 어, 기여를 이제 자극한 거는 배당을 26%나 인상했고 10억 달러 신규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더라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도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전체 유통 주식의 5%가량 되고 뭐 배당금 26% 인상했는데도 배당률 1.49% 아주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그래도 윌리엄스 소노마의 리스크하면 이제 중국에서 원래 제품을 많이 만든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많다 그런 거여서 애널리스트가 선거 이후에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거 이후에 대중 관세가 인상되면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좀 리스크를 관리하냐 물어보니까 이미 6년 전에 우리는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걸 다 경험해 봐가지고 현재 중국 조달 상품은 25%로 6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50%였는데 그때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중국 비중을 상당히 줄였다고 하네요. 공급망 혼란도 겪어보고 하면서. 그다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윌리엄스 소노마가 브리저튼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컬렉션을 출시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되게 입소문 효과가 엄청나게 기대된다 하는데 브리저튼 저는 안 봐봤지만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시리즈 순위 4위에 있습니다. 1위가 시청시간 1위가 웬즈데이, 2위가 이 기묘한 이야기, 3위가 다머 그 살인자 이야기죠. 그다음 4위가 브리저튼인데 물론 이제 영어 외 국가 제외한 이제 영어권 드라마 기준입니다. 여기서 브리저튼이 4위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영미권 드라마 시리즈인데 약간 중세 시대 그 러브 스토리를 다룬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찻잔들이 다 윌리엄 소노마 제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컬렉션도 출시해가지고 또 5월 16일 날 넷플릭스 브리저튼 시즌 3 공개되는데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 하네요. 그래서 윌리엄 소노마 사상 최고가 어제 1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8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은 하반기에 S&P 500 편입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네요. 점점 S&P 500 편입 요건도 갖춰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윌리엄 소노마 약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배당주로 투자하셨는데 부럽네요. 그다음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한 딕스 스포팅 굿즈 소식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는 매출이랑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2.8%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특히 여기 사업이 잘 된 이유는
고객 방문이 증가했고 평균 구매 가격도 증가했다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 하는데 결국 딕스 스포팅 굿즈 사업이 잘 되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20% 하락한 풋라커 뭐 이제 파이 뺏어온 거고 또 여기랑 직접적인 경쟁사라 볼 수 있는 아카데미 스포츠 아웃도어가 있죠. 아카데미안 스포츠 아웃도어. 거기 양쪽에 점유율을 좀 딕스 스포팅 굿즈가 많이 뺏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입니다. 가이던스는 뭐 연간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쳤는데 이 마진이 많이 증가해서 연간 EPS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을 예정이랍니다. 그다음 이번 실적 발표가 기업 역사상 가장 높은 4분기 매출을 기록한 것이었고 2024년에도 또 한 번의 강력한 해를 맞이할 것이라 하네요. 뭐 긍정적인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랑 높은 제품 마진, 그다음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올해도 우리 기업 잘 할 수 있다. 그거를 어필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배당금 10% 인상했고요. 20% 인상했는데도 배당률 2% 넘습니다. 그다음 여기 하우스 오브 스포츠 골프 갤럭시 퍼포먼스 센터와 같은 차세대 매장 컨셉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골프 갤럭시 퍼포먼스 센터는 국내 약간 스크린 골프장, 뭐 실내 골프장 그런 엄청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또 초대형이죠. 그런 거고 이 하우스 오브 스포츠는 이 딕스 스포팅 매장 안에 약간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이 이커머스 시대에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이 리테일 업체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 스토어면은 고객들이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고 온라인 시대에 이게 사람을 좀 데려오기 힘든데 이렇게 딕스 스포팅 굿즈는 이렇게 뭐 골프채 살 때 여기서 다 퍼팅 한 번씩 해보게 연습하는 데 있고 뭐 신발을 사더라도 여기 축구 이, 이 인조 잔디에서 한번 뛰어보고 뭐 계단도 올라가 보고 할 수 있는 곳 또 야구 방맹이를 사거나 공을 사도 여기서 한번 던져볼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암벽 등반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점점 이 온라인 시대가 강해지는데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 딕스 스포팅 굿즈는 참 방향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프리마켓의 실적 발표가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 달러 제너럴 소식인데 달러 제너럴 어제 달러 트리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달러 제너럴은 이제 달러 트리가 안 되니까 달러 제너럴이 좀 이득 본 건지 실제로 좀 뉴스를 찾아봐도 달러 제너럴이 달러 그 패밀리 달러보다 한 10% 정도 좀 더 싸다 하더라고요. 1달러 미만이라 해도. 근데 여기가는 실적이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예상했는데 오히려 플러스 0.7% 나오면서 긍정적이었고 일단 올해 가이던스도 뭐 매출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라 합니다. 근데 이제 EPS는 조금 시장 예상치를 눈높이를 못 맞췄는데 왜냐면은 이 좀 재고 제품들 할인하는 게 증가했고 뭐 도난도 어제 달러트리처럼 계속 증가한답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더 이제 마진이 낮은 그런 소모품으로 지출이 전환되면서 마진 압박도 계속된다 하네요. 그다음 뭐 1분기에는 여전히 압박을 예상하지만 하반기에 강력한 EPS 성장을 예상한다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달러트리하고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달러트리는 이 패밀리 달러 매장들을 주로 해가지고 약 1000개 정도 매장 폐쇄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달러 제너럴은 오히려 약 800개 신규 매장 오픈하고 85개 매장 이전한 다음에 1500개 매장 리모델링 한다 합니다. 이게 상당히 달러트리와 완전히 차별점을 두는 포인트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하고 다르게 오늘 프리마켓에 약 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부활을 하고 있네요.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달러 트리가 워낙 좀 못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제너럴이 시장 파이를 다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바로 체크해 보면은 이제 어도비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은 참 좋았습니다. 이제 지난 실적은 결국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예상 상회가 아니라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게 특히 어도비는 원래 매 실적 발표 때마다 분기 매출이랑 연간 매출을 다 공개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아서 보통 이제 연간 매출 가이던스 제시 안 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실망합니다. 왜 이걸 제시 안 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 분기 매출 EPS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미치지 못했고 특히 신규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Net New ARR 이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나 뭐 어도비 아크로팻 리더 그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걸 내는 돈인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미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눈높이는 AI 기능 출시 때문에
이 신규 연간 반복 매출 새롭게 추가되는 게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다.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도비 CEO도 이걸 압니다.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AI 전략에 낙관적이다. 그리고 AI 기능으로 이미 수익 창출을 시작했고 약간 하반기에 이걸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소라 이야기도 많이 물어봤는데 소라를 경쟁으로 보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소라 상당히 흥미롭고 뭐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뭐 소라를 중심으로 오픈 AI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소라가 어도비한테 이제 이득이냐? 그 어도비 CEO랑 CFO 논리가 이제 소라를 통해 더 많은 비디오 생성이 나타나면은 더 많은 편집 수요가 생기니까 우리 어도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 순풍이 불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소라를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이게 편집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영상 만들 때 좀 해보면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신규 자사주 매입 250억 달러 발표했는데 이게 어도비 시가총액 현재 250 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한 현재 유통 주식의 10%가량 발표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이 3월 26일 어도비 서밋에서 어도비 아크로밧 AI 어시스턴트 관련한 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기업들 특징이 항상 다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뭔가 AI 이벤트를 할 거니까 그때 와서 다 봐라.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도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AI 우리 거 뭐 보러 와라 그런 거 막 발표했고 마벨에서도 4월에 우리 AI 뭐 행사하니까 거기 보러 와라 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AI를 도입했는데도 어도비의 이 net new ARR 신규 연간 방문 매출이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길 시장에선 원했는데 지금 증가세가 계속 주춤주춤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워낙 가격에 이제 AI로 인한 매출 가속화를 많이 반영해놨는데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이 분야에서 아직 돈이 잘 벌리지 않네요. AI를 통해. 그래서 어도비 프리마켓에 약 10% 가까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도비도 이제 투자 의견 바로 업데이트 되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하고 목표 주가 700달러로 5달러 하향했습니다. 근데 어도비는 전반적으로 다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실제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신규 연간 반복 매출 전망이 미지근했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 부재로 호실적이 가려졌다. 실적 발표 후 10%의 매도세는 250억 달러의 신규 자사주 매입 승인으로 인해 쉽게 진정될 수 있는 스스로 자초한 상처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10% 매도세 나타나지만 어차피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발표했으니까 이거 금방 회복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열리는 어도비 서밋 컨퍼런스를 앞두고 성장주 투자자들에게는 포지션 추가를 권장한다. 라면서 뭔가 이런 행사 전에 주식 매수하라고 저가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이퍼 샌들러에서 뭐 책임지는지 모르겠네요. 나 울타뷰티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약간 가이던스가 조금 혼조세여서 아쉬웠습니다. 일단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2.5%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자꾸 우하향하는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매장 트래픽은 4.5% 증가했는데 고객들의 평균 구매 금액은 2%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방문은 많이 하는데 구매를 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울타뷰티에서 약간 비싼 럭셔리 화장품을 구매를 좀 안 한다고 하네요. 다들 이제 비싼 화장품, 럭셔리 화장품은 세포라 가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요새 미국 영미권에서는 진짜 LVMH의 세포라가 정말 잘 나가는데 진짜 베르나르 아르노 그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고 불리우죠. 그분이 뭐 적극적으로 진짜 한다 하면은 시장 다 먹어치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이던스도 약간 혼조세였던 게 연간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데 이제 EPS가 생각보다 조금 모자랐고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도난이 계속 증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난이 여전히 계속된다 하네요. 어제도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화장품 이 매장에서 껍데기만 남겨놓고 안에 내용물을 다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 까서 박스 안에 있는 뭐 립스틱, 컨실러 그냥 다 가져간다 하네요,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 실적이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땐 좋아지지만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에 좀 더 나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해서 상반기에 조금 눈높이가 낮아져서
오늘 아마 프리마켓에 조금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경영진 이야기하는 게 프레스티지 뷰티 시장, 결국 고급 화장품 시장 점유율 성장세가 우리가 좀 꺾이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결국 이 경쟁은 다 세포라 때문이고요. 그다음 이 울타뷰티가 처음으로 2025년에 멕시코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하면은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성장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규 자사주 매입 20억 달러 발표했고요. 울타뷰티 사상 최고가 랠리 펼치고 있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 6% 하락하고 있습니다. 울타뷰티도 투자 의견 보면은 여기 DA 데이비슨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면서 홀스 세포라의 성장이 2023년에 정점을 찍고 세포라 성장이 2024년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울타뷰티의 경쟁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이다. 울타뷰티의 투자 지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신규 매장 오픈이 더 나아질 것이다. 울타뷰티의 주식 매도는 주식 매수 기회다. 하면서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10대들 사이에서도 세포라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또 파이퍼 샌들러 10대 그 소비자 보고서도 다음 달이면 나오네요. 그때 한번 세포라하고 울타뷰티 점유율 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음 달에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포라가 대세라고 좀 유튜브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의 트레인 테크놀로지 미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냉난방 공조 시스템 HVAC 시스템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JP모건 산업재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건데 데이터 센터 HVAC 시스템 수요가 현재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건설할 때 칠러, 냉각기, 패키지형 에어컨 장치, 냉각 시스템, 내부 에어컨, HVAC 환기 시스템, HVAC 이거 다 중앙 제어 시스템까지 이런 수많은 냉난방 공조 시스템 장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막 증가하다 보니까 요새 또 데이터 센터의 가장 화두가 전력이랑 열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HVAC 시스템 수요도 막 폭발한다고 하네요. 나 어제 결국 컨퍼런스에서 이제 한 이야기가 이 데이터 센터가 매우 강세다. 이 영어로 very very strong right now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수요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CEO 말씀에 따르면은 데이터 센터는 많은 양의 공기를 이동하거나 많은 공기 처리 장치를 내장한다. 데이터 센터는 관점에 따라 5년, 7년, 10년 동안 고성장 업종이 될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연평균 15% 이상,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셨고, 최근에 좀 시장의 화두인 이 액침 냉각이랑,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그냥 다 담그는 거죠. 반도체 칩들을. 액침 냉각이랑 수랭식 냉각 같은 미래형 기술에 낙관적이고 고객과 협력하고 있지만 트레인에서는 여기 딱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미래형 기술이다. 그러니까 기대는 크지만 아직 그게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에서 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트레인 테크놀로지도 액침 냉각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침 냉각 글로벌 선두 기업이 GRC라는 이제 기업이랑 GRC 약자가 떠오르지 않네요. GRC라고 여기 기업이랑 뭐 일본의 후지츠도 있다는데 저는 이 GRC만 들어봤습니다. GRC가 좀 선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트레인에서는 이 리퀴드 스택이라는 기업이 선두 기업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2023년 3월에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근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고객들과 함께 낙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액침 냉각이 저는 그 바다에 그냥 담가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 냉각 이 서버 그냥 안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더라고요. 바다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그런 것만 봤었는데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전환 시대에 히트펌프 시장에서도 막대한 기회를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이 히트펌프가 뭐 국내에서는 다 도시가스 보일러 쓰니까 히트펌프가 필요가 없는데 이제 서구권에는 좀 개인 주택이 많다 보니까 히트펌프 수요가 많습니다. 이게 가스를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지하수나 뭐 지열,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이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인데 좀 초기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한 10년 이상 쓰면은 이게 기존 시스템 대비 훨씬 저렴하고 3~4배 더 효율적이다. 친환경 좀 그런 메리트도 있으니까 이 시장에 막대한 기회가 있다라는 평가하셨고요. 그래서 트레인 테크놀로지 어제 컨퍼런스에서 아주 좋은 발언들을 쏟아내니까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런 냉난방 공조 시스템도 기업도
데이터 센터 증가 많이 하니까 이렇게 주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